그 다음 약간 사인에 가까워졌고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보시 로스가 점점 이렇게 줄어들다가 이렇게 2만 번까지. 히든 레이어, 은닉층이죠. 히든 레이어의 개수는 2층의 두 번째 함수의 첫 번째 베리어블, 이런 식으로.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학 채널 서튜브입니다. 딥러닝 3강에서는 다층 퍼셉트론과 사인 함수 모델링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강의 진행 방식은 1강과 2강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구글 콜앱에서 파이썬으로 코딩을 하면서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실제 데이터를 공수해오는 건 어렵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노이즈 같은 것을 좀 주면서 데이터셋을 랜덤하게 가상으로 만들어 두고 학습을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해볼 거예요.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잘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트 필기 기능도 제가 가져왔으니까 저번 시간처럼 막 그냥 그림판 대충 켜서 하지 말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면 필기를 하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가장 먼저 퍼셉트론이 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정의부터 말씀드려보자면 다층 퍼셉트론은 인공신경망의 한 종류로 여러 개의 층으로 구성된 모델이에요. 그런데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이 여러 개의 층으로 되어 있다는 거가 무슨 말인지 잘 와닿지 않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강과 2강에서 사용한 모델과 비교를 하면서 설명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1강에서는 직선 모델, 2강에서는 평면 모델을 사용했었죠. 그런데 보시다시피 이런 직선이나 평면 모델로서는 곡선 모양인 사인 함수를 학습시키기에 무리가 있어 보이죠. 그렇다면 어떤 모양이어야 이 사인 함수 패턴을 가지는 데이터셋을 학습시킬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떠올려 볼 수 있는 건 아무래도 이 다항식의 차수를 좀 높여보는 거겠죠. 이 3차식의 웨이트와 바이어스들을 잘 조정하면 이렇게 3개를 지나는 함수를 만들 수는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완전 극단적으로 백차 다항식을 만드는 거예요. 물론 웨이트가 많고 차수가 높아서 연산 속도가 좀 느려지긴 하겠지만 어쨌든 차수가 많아도 지가 알아서 필요 없는 항들의 이 개수값은 거의 0에 가까워지게 조절을 해서 아예 없는 항 정도로 만든다던가 이런 식으로 좀 알아서 조절이 되면서 이 사인 함수와 비슷한 모양으로 알아서 이렇게 근사가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경사하강법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모델을 설정하는 방법들이 물론 있을 수 있지만 딥러닝에서는 이런 식으로 모델을 설계하지는 않아요. 딥러닝에서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기본적인 선형함수들의 합성함수 형태로 모델의 복잡성을 높이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fx1 이것도 어차피 직선 모델로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gx2 얘도 직선 모델로 잡아주고요. 이렇게 잡은 다음 그냥 f랑 g를 합성함수 시킨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합성함수를 해서 좀 더 복잡한 함수를 만들어 나가는 방식을 택하는 이유는 범용성 때문인데, 이 부분은 레고 블록에 비유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하나의 레고 블록을 되게 복잡한 모양으로 설계를 할 수도 있지만 그냥 되게 단순한 기본 블록을 하나 설정해 놓고 이것들을 이렇게 조합하는 식으로 만드는 게 더 범용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쵸? 여러분들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좀 하나의 복잡한 수식, 이렇게 하나의 복잡한 블록을 설정하는 것보다 이렇게 기본적인 모양들, 그쵸? 이런 기본적인 수식들을 통해서 어떤 구조로 어떻게 조합해서 어떤 복잡한 모양을 쌓아 올려 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복잡성을 표현해내는 게 범용성을 더 증가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합성을 좀 많이 할수록 더 층이 깊어진다, 레이어 수가 많아진다 등으로 표현을 하고 이렇게 깊은 구조의 모델을 학습시킨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딥러닝이다 라고 부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여러분, 좀 눈치 빠르신 분들은 눈치를 채셨을 수도 있는데 이거 이렇게 합성하면 복잡도가 증가하나요? 한번 실제로 합성해본 거를 풀어서 써볼까요? 어떻게 돼요? 이 fx의 x 자리에 gx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x2 플러스 b2 플러스 b1, 그쵸? 이거 결국에 전개하면 어떻게 돼요? 이쪽 밑에다 써볼까요? w1, w2, x2에다가 플러스 w1, b2 플러스 b1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들 이거 자세히 보시면 이거 어차피 상수항이고요. 여기 인풋 하나, 그쵸? 입력 하나밖에 없고 그 앞에 개수 있고, 그쵸? 이거 어차피 크게 w와 b로 치환하면은 그냥 wx 플러스 b, 어차피 직선 모델이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직선들끼리 이렇게 합성을 해봤자 어차피 직선 구조를 못 벗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단순히 직선 모델을 연결하는 것만으로는 함수의 복잡성을 증가시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비선형적인 모델들을 끼워서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중간중간에 들어가는 비선형적인 함수를 보고 우리가 활성화 함수라고 부르고 있고요. 활성화 함수로 사용할 수 있는 함수들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지만 이번 시간에는 간단히 렐로 함수라는 걸 써볼 거예요. 그래프로서 그려드리는 게 훨씬 빨리 이해를 시켜드릴 수 있을 텐데, 그냥 y는 x, 항등 함수죠.
항등함수라는 거는 그냥 그대로 나온다. 인풋으로 넣은 게 그냥 바로 아웃풋으로 나온다. 그런데 이게 양수일 때만 항등함수고 음수일 때는 그냥 일자 바로 다 0으로 처리하는 함수를 보고 렐루 함수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y는 x였으면 선형적인 함수인데 우리가 비선형성을 주고 싶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그냥 한번 꺾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수식으로 나타내면은 그냥 y는 x, 단 x는 뭐 0보다 클 때, 그리고 y는 그냥 0이다. 어떨 때? x는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생긴 함수를 보고 렐루 함수라고 하는 거고, 우리가 이 렐루 함수를 줄여서 그냥 뭐 RLX 이런 식으로 부른다고 하면 아까처럼 합성함수를 할 때 그냥 이렇게 F와 G를 그냥 연결하는 게 아니라 F와 G 사이에 이렇게 렐루 함수를 하나 끼고 그 다음에 G를 넣는 식으로 연결을 한다는 거죠. 물론 이게 비선형성을 주고 싶은 거니까 이 활성화 함수를 이렇게 아예 곡선으로 이렇게 처리해버려도 상관은 없겠죠. 실제로 이런 함수가 뭐 시그모이드 함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경사하강법을 하려면 이제 미분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막 이런 곡선보다는 당연히 이렇게 생긴 게 미분하기가 편하겠죠. 뭐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y는 그냥 1 되고 0은 뭐 그냥 그대로 0이고 그쵸? 그러니까 이 구간에 따라서 x가 뭐 0보다 클 때는 이 미분값이 y는 1이고 x가 0보다 작을 때는 미분값이 y는 0이다. 그래서 이거를 미분한 함수 자체를 그려보면은 x가 큰 구간에서는 1이었다가 뚝 떨어져서 0이 되는 뭐 이런 도함수가 그려지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좀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렐루 함수를 선택한 거고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딥러닝에서 이렇게 모델의 어떤 표현력을 증가시키는 방법은 단순히 이렇게 합성함수를 계속 늘려나가는 거 말고는 없을까요? 뭐 여기 렐루를 한 번 더 하고 뭐 z 함수를 한 번 더 끼고 계속 이렇게 계속 합성함수의 횟수를 늘리는 것 말고는 또 뭐가 있을까요? 힌트를 드리자면 여기 위에 우리가 2강에서 다뤘던 평면 모델이 있어요. 맞아요. 결국에는 입력 파라미터의 개수를 늘리는 것이 방법이 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근데 이번 강의에서는 사인 함수를 모델링 한다고 했었잖아요. 사인 함수라는 것은 결국에 y는 sin x 이렇게 생긴 함수인데 어차피 인풋도 그냥 실수고 그쵸? 실수에서 실수로 가는 뭐 정확히 말하면은 뭐 마이너스 1부터 1 구간으로 가는 함수잖아요. 그쵸? 이거를 뭐 fx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 f라는 것은 구간 마이너스 1,1로 가는 함수인데 이걸 뭐 정의역이라고 하고 치역이라고 하면요. 입력 파라미터 개수를 늘린다는 것은 결국에 변수를 2변수 함수나 뭐 3변수 함수 이렇게 변수의 개수를 늘리고 싶다는 거거든요. 그럼 정의역을 r이 아니라 뭐 r 곱하기 r 이런 식으로 만들고 싶다는 의미예요. 이게 뭐 너무 수학적으로 말해서 애매하면은 그냥 변수를 이게 뭐 y는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걸 fx라고 하면은 이거는 그냥 fx가 아니라 x1, x2 결국 2변수 함수잖아요. 이 2변수 함수라는 거는 그쵸? 얘도 실수, 얘도 실수. 그러니까 실수 두 개를 곱한 순서쌍의 형태, 뭐 a, b 이런 순서쌍의 형태로 인풋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쵸? 그 말을 하고 있는 건데 결국에는 우리가 모델링을 할 이 함수 자체가 순서쌍의 정의역을 가지고 있지 않는데 어떻게 입력 파라미터를 늘릴 수 있느냐.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단순해요.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그냥 어떤 f, 이게 자꾸 f라고 써서 헷갈릴 수 있는데 이거 다 지워버리고요. 이것도 다 지워버리죠. 그래서 보시면은 f 함수 하나를 2변수 함수를 하나 만들어 주고요. 이거는 뭐 평면 모델이죠. 그 다음에 직선 모델을 두 개를 만들어 주고요. 위에서 w1, w2 썼으니까 아예 다른 웨이트로 해서 w3x 플러스 b2 이런 식으로 뭐 hx 이렇게 해서 직선 모델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모델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그냥 이 fx에다가 gx랑 hx를 넣는 거예요. 당연히 선형성을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렐루를 한번 감싸주고 렐루를 각각 감싸주고 얘를 f에다 넣는 거예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결국에 우리가 입력으로는 x 하나가 들어왔는데 이 x를 gx에다가도 넣었고 그쵸? hx에다도 넣었고 이거의 결과를 렐루에다가 한번 감싸서 그 결과를 뭐 우리가 y11 얘는 뭐 y22 이렇게 말해볼까요? 그럼 이 결과를 다시 어디다 넣은 거예요? 다시 이번에는 합쳐서 f에다가 y1, y22 이렇게 넣어준 함수인 거잖아요. 그래서 입력이 하나여도 우리가 중간에 얼마든지 파라미터를 증폭시킬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확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딥러닝이라는 것은 이렇게 합성함수를 통해서 깊어지기도 하지만 이렇게 파라미터를 확장하는 방법으로도 모델의 구조를 복잡하게 만든다라는 거 기억하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어때요? 이 표현들만 봐도 좀 수식이 너무 복잡해지지 않나요? 그쵸? 이거 한번
뭐 어차피 렐로 함수여서 다 대입해서 전개하는 것도 좀 부담스럽긴 한데, 하여튼 이런 수식들이 계속 이렇게 늘어나면 다 풀어서 쓰기가 복잡해지거든요. 그런데 걱정하실 게 없는 게, 이런 표현들을 마법처럼 간단하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행렬이에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리가 결국에 이 f, x1, x2 이거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w1, w2를 가로로 이렇게 1 곱하기 2 행렬, 1행 2열짜리 행렬로 만들고, 파라미터는 x1, x2 이렇게 만들고, 바이어스는 그냥 그대로 b1 이렇게 해주면 어떻게 돼요? 이거 그냥 그대로 행렬 곱을 해주면 이거 곱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 하면 이거 나오잖아요. 그쵸? 거기다가 플러스 b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결국에 이런 행렬 표현으로 하면은 파라미터가 아무리 많아져도 그냥 이렇게 쓸 수 있어요. w1, w2 뭐 이게 3개, 뭐 4개, 5개 이렇게 많아져도 그냥 그거대로 맞춰서 x1, x2, x3, x4 그냥 이렇게 해주면은 끝나죠. b1 이렇게. 이러면 너무 깔끔하게 끝나잖아요. 심지어 이거를 그냥 다 뭉쳐서 크게 w, 이걸 다 뭉쳐서 크게 x 더하기 얘도 그냥 크게 b 이런 식으로, 그쵸? 이렇게 하면 그냥 직선 모델 형태로 나오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입력 파라미터 자체는 이렇게 좀 여러 개로 확장하더라도 그냥 이렇게 묶어서 행렬로 보면 되기 때문에 사실상 그냥 직선 모델처럼 행렬로 묶어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좀만 올려서 볼까요? 우리가 아까 여기서 이렇게 표현했던 이 그림이 되게 중요한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데, 결국에 이렇게 x 첫 번째 인풋에서 여러 개로 나눠질 수 있잖아요. 중간에. 그쵸? 여러 개로 나눠질 수가 있고, 그리고 그 다음이 여기서는 뭐 하나로 이렇게 뭉쳐졌지만 꼭 하나로 뭉쳐지는 게 아니라 여기 하나 더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쵸? 다른 함수를 하나 더 만들었을 수도 있는 거고, 그쵸? 그럼 또 그 다음에 레이어가 하나 더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합성을 한 번 더 하겠다라고 하면은 합성을 하면 더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아니면 여기 하나 더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뭐 그 다음에 가서 하나로 합치겠다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구조로 되어 있을 때 우리가 입력은 하나고 출력은 하나잖아요. 그쵸? 근데 그 중간에 파라미터를 확장한 게 5, 2, 이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부르냐면은 이 첫 번째를 입력층이라고 하고요. 여기 끝에 있는 걸 출력층이라고 하고요. 여기 사이에 숨어있는 애들을 은닉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입력층, 인풋 레이어죠. 인풋 레이어의 개수는 1이고, 그쵸? 아웃풋 레이어의 개수는 지금 1이고, 중간에 히든 레이어, 은닉층이죠. 히든 레이어의 개수는 5, 2, 2다. 첫 번째 히든 레이어의 개수는 5개이다. 이 개수라는 건 이 노드의 개수를 말하는 건데, 이 하나하나들을 우리가 노드라고 표현을 해줄 거예요. 노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은닉층의 노드의 개수는 5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은닉층의 노드의 개수는 2개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집어넣고 실제로 코딩을 진행하면서 얘기를 해보죠. 우리가 처음에는 데이터를 생성부터 할 거예요. 필요한 라이브러리 numpy랑 matplotlib 한번 임포트 해주고요. 0부터 2파이까지 균등하게 1000개를 뽑아줄 거거든요. 그래서 np.linspace 0부터 2파이 2 곱하기 np.py 근데 1000개를 뽑아주고, 이게 1000 곱하기 1 행렬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리쉐입을 해주고요. 1000 곱하기 1 이 1000 곱하기 1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1000 곱하기 1의 이중 배열이라는 거예요. 2차원 배열. 그런데 여러분 여기다가 1000이 아니라 그냥 마이너스 1이라고 써도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열의 크기가 1로 고정이 되면은 1000개를 뽑았기 때문에 당연히 행은 1000개가 만들어지겠지 하고 지가 알아서 행을 1000개로 세팅해주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굳이 1000이라고 명시 안 하셔도 이 한쪽만 열의 개수만 정의가 되어 있으면 행의 개수는 지가 알아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요. 이렇게 해주는 이유는 이 1000이라는 것을 너무 하드 코딩하는 게 좋지 않기 때문에, 어차피 뭐 나중에 2000개 뽑고 싶으면 간단하게 여기만 바꿔주면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마이너스 1을 해서 하드 코딩을 없애는 거고요. 그래서 true y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 y는 우리가 sin 함수를 모델링 하기로 했으니까 np.sin x 이렇게 해가지고 sin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죠. 여기 x를 그대로 다 집어넣어서 1000개 데이터에 대한 사인 함수를 만들어 본 거고요. 이쪽 위에 보시면 위에 거 먼저 한번 프린트를 해볼까요? 프린트 x 어떻게 뽑혔는지 컨트롤 엔터 해서 보실 수 있는데, 에러가 나는데 린 스페이스예요. 여기 오타가 났죠. 스페이스 다시 컨트롤 엔터 해주시면은 이렇게 1000개의 데이터가 뽑아진 게 보이죠. 너무 많아서 좀 이렇게 쭉 올려서 보시면은, 자, 일단 2차원 배열인 거 보이죠? 괄호가 2개로 시작하고 0부터 시작해서 2파이까지를 1000개로 균일하게 쪼갠 거예요. 1000개를 쭉 쪼개서 0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2파이니까 3.14 곱하기 2잖아요. 6.28까지
뽑혀진 게 보이죠. 그 다음에 그럼 이거 프린트 지우고 이 true y는 어떻게 뽑혀졌는지 한번 볼까요? 이게 숫자라서 이게 제대로 안 보일 수는 있는데 대충 한번 확인을 해보면 true y도 컨트롤 엔터 해서 보시면은 결국 사인 함수라는 게 이렇게 0에서 시작해서 1까지 갔다가 다시 0으로 도달했다가 마이너스 1까지 갔다가 다시 0으로 가는 거잖아요. 쭉 올려서 보시면은 0에서 시작했다가 이게 지금 6.28에 10의 마이너스 3승이에요. 그러니까 0.00 막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쭉 커지다가 쭉쭉쭉쭉 올라가죠. 올라가다가 어디까지 가요? 점점 1에 가까워지고 있죠. 이 5.5에 10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0.5라는 뜻이에요. 아직 1이 안 됐죠. 쭉쭉 더 올라가죠. 쭉쭉 더 올라가다가 9.6, 지금 0.96, 거의 1에 가까워졌죠. 0.98 쭉쭉 가다가 0.999까지 갔다가 다시 낮아지고 있죠. 이렇게 다시 8, 7, 6 그쵸. 1에 도달했다가 다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이번엔 0으로 갔다가 음수로 가고 있죠. 음수를 쭉 갔다가 다시 0.9까지 갔다가 0.999 갔다가 마이너스 1 도달해서 다시 올라가면서 0에 가까워지면서 마지막에 거의 0에 가까운 숫자 마이너스 2.4에 10의 마이너스 16승 거의 0.000000 몇이죠. 그러니까 0에 가까운 숫자까지 이렇게 사인 함수가 잘 뽑혀진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걸 그대로 쓰면은 너무 현실과 동떨어지는 데이터 같아 보이니까 우리가 노이즈를 뽑아준다고 했었죠. 그래서 노이즈 이렇게 해주고 np.random.randn 랜덤을 1000 곱하기 1 행렬의 모양으로 뽑아줄 거고 이 0.1 곱해서 표준 편차를 낮춰줄 건데요. 어떻게 뽑은 거냐면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는 0.1인 노이즈를 추가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도 이렇게 1000 곱하기 1이라고 좀 하드코딩 하면은 좀 별로니까 여기다가 어떻게 해줄 거냐면 1000 곱하기 1을 지우고 이 true y의 shape을 가져오죠. true y의 shape 하면은 1000 곱하기 1이라는 값이 나오고 거기다가 별표를 붙여주면은 괄호가 벗겨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이 true y가 사인 함수의 출력 값이고 이 인풋 자체가 지금 1000 곱하기 1짜리로 뽑았으니까 출력도 당연히 1000 곱하기 1 2차원 배열이 나왔겠죠. 그래서 그 1000 곱하기 1의 2차원 배열인 이 true y shape를 하면은 이 값 자체가 모양이니까 1000 곱하기 1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다가 이 별표를 딱 붙이면은 이 괄호가 이렇게 싹 벗겨지면서 1000 곱하기 1이라는 게 그냥 이 안으로 싹 들어가서 아까 우리가 1000 곱하기 1이라고 넣었던 상황과 동일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드코딩을 없애줄 수가 있고요. 이거를 좀 y 이렇게 해서 이 true y에다가 뭐 노이즈를 더한 거 이런 식으로 y를 구성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 우리가 매번 매 강의마다 그래프 그리는 함수를 코딩을 하니까 좀 비효율적인 것 같아서 아예 이렇게 함수를 만들어 보죠. 그래서 그래프 그리는 함수 define 해주고 plot data 그래서 x도 받아주고요. true y도 받아주고요. 노이즈가 낀 y도 받아주고요. 지금 당장은 아닌데 나중에 또 쓸 수 있으니까 예측값 predict y도 받아주고요. 처음에는 없고 타이틀도 설정할 수 있게 해주고요. 뭐 데이터 이런 식으로 기본값을 넣어볼까요? 그래서 plt.figure 그래프의 사이즈는 6,4 정도로 해주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plt.plot 이거를 그래프를 그려보겠다는 거고 색깔은 블루 파란색으로 한번 그려보죠. 그 다음에 plt.scatter x에 대한 노이즈 y를 그려보죠. 색깔은 레드로 그리고 알파 값은 투명도인데 투명도는 한 0.5 정도로 줘보고요. 그 다음에 제목 plt.title 타이틀은 타이틀을 뭐 그냥 그대로 해주고 x축의 라벨은 그냥 x y축의 라벨은 그냥 y 그 다음에 plt.show 이렇게 해서 보여주는데 중간에 아까 프레딕트 해놨으니까 지금 당장은 없는데 이 프레딕트가 있을 경우에도 하나 그려주죠. 얘가 있을 경우엔 동시에 좀 그려주는데 plt.plot 이렇게 해가지고 x에 대한 predict y 근데 컬러는 뭐 그린 근데 좀 구분을 위해서 선의 스타일을 점선 같은 걸로 대쉬드 이렇게 맞춰주고 그려보죠. plot data 여기서 방금 만든 함수를 콜해서 여기서 쓰겠다는 거예요. true y 여기 노이즈 y는 우리가 y였죠. 이게 타이틀에 한글을 쓰면 좀 깨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인 함수와 노이즈 데이터 이런 식으로 만들어줘 볼게요. 그래서 컨트롤 엔터 해주면은 에러가 나왔는데 여기 플롯 데이터라고 해야 되는데 플롯 데이트라고 했죠. 애초에 정의 자체를 다시 해서 컨트롤 엔터 해주면은 여기 피규어에서 에러가 또 나왔는데 여기 R이 빠졌죠. 오타가 났죠. 다시 컨트롤 엔터 그러면 다시 에러가 나왔는데 여기 PLY가 아니고 PLT 오타가 났죠. 다시 컨트롤 엔터 하면 이렇게 보이잖아요. 보시면 이 사인 함수를 따라서 이렇게 점들이 막 찍혀 있는 거 보이실 텐데 이게 노이즈가 없어지면 어떻게 그려지냐면은
너무 반듯한 데이터가 그려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노이즈를 추가했더니 이렇게 좀 이렇게 듬성듬성 이런 데이터를 만들어 본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생성했으니까 실제로 모델 구조를 설정을 해볼 건데요.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코드 플러스 해서 두 번째 모델 구조 설정하기 이렇게 말을 정해볼까요? 두 번째 모델 구조 설정하기. 그래서 함수로 한번 구현을 해볼 건데 define에서 처음에 init 파라미터 이렇게 해주고요. 우리가 처음에 1강과 2강에서도 했듯이 처음에 모든 파라미터들은 전부 다 랜덤으로 예측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경사강법으로 점점 조정해 나가는 건데, 일단은 아까 우리가 말했었던 입력층의 사이즈, 어차피 여기서는 뭐 1이긴 한데 일단은 뭐 범용성을 위해서 함수를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해줄 거고요. 중간에 은닉층의 사이즈들, 히든 레이어 사이즈. 히든 레이어는 사이즈가 한 개가 아니니까 사이즈 이렇게 할게요. 중간에 여러 개의 층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출력층의 사이즈, 이것도 어차피 하나인데 여기서도 일단은 이렇게 함수로서 구현을 해볼 거예요. 그리고 랜덤하게 해주는데 결과 재현을 위해서 이 시드를 좀 줘서 랜덤 시드 42 이렇게 해줄 거고요. 여기서는 우리가 이게 층이 많아지면 좀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필기로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결국에는 뭐 이런 구조를 만들겠다는 건데, 이게 결국에 수식적으로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냐 이거를 좀 보여드릴 건데, 입력 X에서 여기를 뭐 F1, F2, F3, F4, F5 이런 식으로 함수가 5개가 있다는 거고, 그쵸? 여기서 지금 위에랑 똑같이 만들어 본다면은 이렇게 5개가 있는 상태에서 fx라는 거는 w1x 플러스 b1 이런 식으로 생긴 거고요. 이거 일일이 한번 다 써볼게요, 여러분들의 이해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좀 편의를 위해서 이 결과 자체를 z1 이렇게 써볼게요, z2. 그리고 이제 이것을 value에다가 집어넣잖아요, z1을. 그럼 그 결과를 우리가 또 a1 이렇게 불러 볼게요.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함수가 2개로 줄어들잖아요. 이렇게 5개에서 노드가 2개로 줄어드는 과정이 여기 밑에다가 좀 다시 써보면은 함수가 2개 있는 거죠. g1x와 g2x가 있는 건데, 얘 입장에서는 입력층이 하나지만 여기 층 입장에서는 입력층이 5개잖아요. 그쵸? 입력이 5개인 거거든요. 그쵸? 이 5개. 그래서 이 g 입장에서는 입력이 5개라서 입력을 x1, x2, x3, x4, x5 5개의 입력을 받는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함수를 정의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w 이 숫자들을 그냥 1, 3, 4, 5로 하니까 여기서 또 재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뭐 여기 w1 할 수는 없잖아요. 어차피 이 서로 다른 개수여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 명명을 1층의 첫 번째다, 그래서 그냥 w11 이런 식으로 할게요. w11x, 얘는 1층의 두 번째 w다 이런 의미로 1층의 세 번째다, 1층의 네 번째다, 1층의 다섯 번째 변수다, 1호 이렇게 할게요. 여기 b도 마찬가지로 그냥 싹 다 b11 쭉 네이밍을 할게요. 그러면 이제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은 2층의 첫 번째 함수의 첫 번째 웨이트 더하기 2층의 첫 번째 함수의 두 번째 웨이트 이런 식으로 더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이어스는 2층의 첫 번째 함수 이런 식으로 해주고, G2도 마찬가지죠. 그쵸? 똑같은데 2층의 두 번째 함수의 첫 번째 베리어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러분들도 이게 좀 너무 귀찮은 과정 같지만 이렇게 손으로 한번 쭉 써보는 게 전체적으로, 이게 딥러닝이라는 게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변수가 개수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도 손으로 한번 이렇게 써보는 게 구조를 파악하는데 이해가 훨씬 잘 돼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여기서 이 A1부터 A5를 여기다가 지금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사실은 X가 아니라 뭐가 돼야 돼요? 그쵸? 여기가 A1부터 A5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뭐 여기 변수들은 그냥 귀찮으니까 그냥 이대로 놔둘게요. 여기도 A1부터 A5. 그래서 나온 결과를 우리가 여기도 아까 Z11, 12, 13, 14, 15 이렇게 하고, 2층이니까 21, 이건 Z가 뭐 22 이런 식으로 하죠. 그리고 이제 이거를 다시 렐로에다 집어넣은 게 21을 렐로에다 집어넣은 게 A 뭐 21이다, 여기도 1, 1, 2, 1, 3, 4, 2로 이렇게 하면은 다시 Z22를 집어넣은 게 A22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는 알겠죠? 그 다음 층, 이걸 지금 하진 않을 텐데 그 다음 층도 얘를 입력으로 생각해서 똑같이, 그러니까 결국에 이렇게 네모쳐서 얘를 입력으로 시작해서 이 5개를 하는 거고, 여기서 그 다음에는 얘를 이렇게 네모쳐서 다시 이렇게 네모쳐서 얘를 입력으로 시작해서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 처리를 하는 거고, 그쵸? 똑같죠? 그 다음엔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엔 이렇게 네모를 쳐서 똑같은 처리를 해주는 거고, 그래서 계속 반복되고 있죠.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여기서 웨이트들을 쫙 모아서, 이게 결국엔 우리가 학습을 시켜야 될 웨이트와 바이어스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웨이트들만 한번 모아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첫 번째에서는 W11, W12, W13, W14, W15 이렇게 있고, 바이어스들도 B11, B12, B13, B14, B15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돼요? W들만 모아보면은 W211 이렇게 세로로 모을 거예요. 212, 213.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을 이 5개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5개를 이 방향으로 또 써줄 거예요. 이렇게 써주고요. 그 다음에 바이어스들은 B21하고 B22 두 개뿐이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이 구조가 뭐냐면은 봐봐요. 이 웨이트 행렬의 크기가 어떻게 돼요? 1행 5열이죠. 여기 밑에서는요 5행 2열이죠. 그럼 보시면은 이게 규칙성을 찾을 수가 있는데 인풋 사이즈 곱하기 그 다음 출력층 아웃풋 사이즈 이렇게 돼요.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네모 입장에서 입력층은 1개죠. 그 다음에 출력층은 5개죠. 그래서 1 곱하기 5 행렬로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얘 입장에서 입력층은 하나, 둘, 셋, 넷, 5개니까 5 곱하기 출력층은 2개니까 내려가서 5 곱하기 2 행렬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이어스 같은 경우에는 규칙성이 무조건 1개 행으로만 만들어지고 1 곱하기 아웃풋 사이즈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것도 1 곱하기 아웃풋 사이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각 층에서 이 웨이트와 바이어스들의 행렬의 크기를 우리가 규칙성을 알아내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보여준 거고요. 그래서 다시 코드로 돌아가서 우리가 이 구현에서는 총 4개의 층을 사용해 볼까 합니다. 입력층은 1개, 중간에 은닉층 2개, 그 다음에 출력층 1개 이런 식으로 해줄 거고요. 그래서 이 파라미터들을 다 저장해 주기 위해서 파람스라는 이 딕셔너리를 하나 만들고요. 파라미터들 중에서 첫 번째 층의 웨이트들이라는 의미로 W1 이런 식으로 써볼까요? 근데 이게 뭐 웨이트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웨이트가 하나가 아니라는 소리예요. 이 W1 안에는 여러 개의 웨이트들을 집어넣을 건데 랜덤하게 처음에는 세팅해준다고 했죠. np.random rand_n 이렇게 해주고요.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W의 사이즈는 인풋 사이즈 곱하기 그 다음 출력층 사이즈, 히든 레이어의 첫 번째 층의 사이즈, 그 다음에 곱하기 0.1은 우리가 표준 편차를 0.1로 조정해주기 위해서 이 랜덤 함수에다 곱해주는 거고요.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인풋 사이즈 곱하기 히든 레이어의 첫 번째 층의 사이즈만큼의 2차원 행렬 나오죠. 그래서 계속 같은 방식으로 해주는 건데 바이어스도 같이 해주죠. 바이어스는 뭐였어요? 그쵸? 무조건 1 곱하기 그 다음 층의 아웃풋 크기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바이어스는 처음에 랜덤 값이 아니라 0으로 채워줄 거예요. 제로스 이렇게 해가지고 크기 자체는 1 곱하기 그 다음 아웃풋층의 크기, 히든 레이어의 첫 번째 층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고요. 우리가 총 4개의 층을 사용한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뭐 그냥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한 다음에 그걸 좀 잘 맞춰보면 되는데 별로 어려울 게 없어요. 두 번째 층은 W2, B2 이렇게 해주고 두 번째 층 입장에서 입력층은 뭐예요? 히든 레이어의 첫 번째 층이고 출력층은 히든 레이어의 두 번째 층이잖아요. 그쵸? 이런 식으로 별로 어려울 게 없죠. 이렇게 숫자를 맞춰주면 되는 거고요. 이 세 번째 층 입장에서의 입력은 뭐예요? 히든 레이어의 첫 번째 층, 그리고 출력층은 아웃풋 층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끝내버리면 너무 레이어가 3개밖에 없는 것 같아서 총 5개의 층을 한다고 그냥 해보죠. 은닉층 3개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하나만 늘려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웃풋이 아니라 이 마지막 히든 레이어 층을 넣어주고요. 여기도 이 마지막 히든 레이어 층 넣어주고, 그리고 마지막 이렇게 되면은 얘 입장에서의 인풋은 직전의 아웃풋이랑 똑같죠. 그 다음에 마지막 층이니까 아웃풋은 말 그대로 아웃풋 사이즈 이렇게 해주고, 얘도 아웃풋 사이즈 이렇게 해주면 일단 이 크기에 대해서는 별로 어려울 게 없죠. 이렇게 완전 다 초기화 해주고 파라미터들을 리턴 해주는 것까지 구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렐로 함수를 한번 구현해 볼까요? 렐로 x 좀 올려볼까요? 렐로는 별로 어려울 게 없는 게 np.where 이렇게 해서 x가 0보다 크면 뭐 x 그대로, 그게 아니면 그냥 다 0인 거, 별거 없잖아요. 그쵸? 이게 다죠. 그 다음에 렐로의 미분, 렐로 디리베티브 x 이렇게 해주고요. 이것도 아까 별거 없었죠. np.where x가 0보다 크면 1이고 미분했으니까, 아니면 다 0이고, 이렇게 좀 끝나죠. 그래서 이렇게 초기화까지 다 끝났고요. 다음 코드 플러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포워드 과정을 해볼 거예요. 순전파라고도 하고요, 포워드 프로퍼게이션. 이 순전파라는 것은 별거 없고 그냥 말 그대로 다 대입해 준다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아까 위에서 세팅한 파라미터들의 인풋이 들어왔을 때 최종 아웃풋 값을 계산해 주는 함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인풋인 x와 아까 받은 파라미터를 여기다가 입력으로 받아주고요. 다시 말해서 입력 x에 대한 우리가 정의한 모델 구조, 출력을 계산해 주는 함수,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계산 단계에서 각 층에서의 계산 값들을 좀 저장해 두기 위해서 캐시라는 변수를 쓸 거고요.
이 캐시의 필요성은 제가 좀 이따 더 자세히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필기에서 A11 이런 식으로 표현했던 것들 여기서 다 쓸 거고요. 그래서 Z1이라는 것은 여기 아까 필기에서 볼까요? 우리가 Z라고 표현했던 거는 그냥 인풋이 들어왔을 때 그냥 단순히 직선 모델 wx 플러스 b 한 값을 Z라고 부르기로 했었죠. 그래서 다시 들어가서 보면은 여기 파람스에다가 다 저장을 해놨는데 W1들 받아오고요. 이 W1에다가 행렬 곱을 해줘야 되죠. 행렬 곱을 해주는 이유는 여기 보세요. 다시 우리가 노트 필기로 돌아가면은 이거를 일일이 이런 식으로 곱할 게 아니고 이렇게 묶어서 행렬로서 곱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위해서 여기를 좀 복사해 와서 살펴보도록 할까요? 여기 바이어스까지 다 같이 복사를 해보죠. 복사 밑에 가서 이것들을 가지고 한번 살펴볼 텐데요. 그 보시면은 우리가 필요한 값들이 결국에는 이 Z1부터 Z5 그러니까 처음 인풋을 넣었을 때 이 5줄을 계산해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 일단 x를 여기다가 곱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 앞에다 곱해야 되는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정답은 이 앞에다가 곱하는 게 맞아요. 왜냐면 애초에 행렬 곱의 크기 자체가 얘가 1 곱하기 1 행렬이고 이 뒤에 게 1 곱하기 5 행렬이기 때문에 이 안쪽 두 개의 사이즈가 같아야 되거든요. 그게 행렬 곱을 할 수 있는 조건이고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물은 1 곱하기 5 행렬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1 곱하기 5 행렬이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나오는지 곱해 보시면 순서가 좀 이상해 보이긴 할 텐데 x에 W11 근데 뭐 곱셈은 교환 법칙 성립하니까 그냥 W11에 x 이렇게 써 보시면 이렇게 쭉쭉 나오죠. W12에 x, W13에 x, W15에 x. 근데 여기다가 이제 b를 더해주면은 플러스 b11 뭐 플러스 b12 점점점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각각의 이 원소들이 결국엔 이 위에서 이게 하나씩 다 나와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은 별로 어려울 게 없어요. 이 파라미터에다가 이 앞에다가 이 인풋 x에 대한 닷 프로덕트 이렇게 해서 x와 w1을 곱해주고 그 다음에 바이어스를 더해주면 끝나는 거죠. 이 괄호가 좀 이상한데 이렇게 해서 대괄호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온 애들을 우리가 전부 다 렐루에다가 넣어줬잖아요. 그래서 캐시 렐루에다가 나온 결과를 우리가 A라고 부르기로 했었으니까 A1 이런 식으로 레이어 1층에 렐루 결과값들이다 라는 의미로 써본다고 하면 우리가 위에서 정의한 렐루 함수를 여기서 쓸 수가 있는 거죠. 이 결과값을 그냥 그대로 렐루 함수에 넣어준다. 별거 없죠. 이거를 계속 반복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레이어를 총 4개 쓴다고 했으니까 한번 써보시면은 Z2, A2 이렇게 한 다음에 W2를 이전 레이어의 아웃풋이 현재 레이어의 인풋이 되는 거니까 이전 레이어의 아웃풋은 요거 캐시 A1 이거와 W2를 다 프로덕트 하는 거고 이거는 뭐 두 번째 층이니까 B2 해주면 되고 이 Z2가 나온 거를 렐로에다 집어넣은 게 A2가 되는 거니까 뭐 Z2 이렇게 바꿔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같은 방식으로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 위에 거를 그냥 복사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여기서 Z3, A3 이렇게 해주고 뭐 A2 여기 W3 하나씩 증가시켜주면 되는 거죠. Z3 그리고 이 부분도 Z4 그리고 A3 그리고 W4 그리고 B4 그 다음에 마지막 이 출력층은 렐로에다 안 넣죠.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거 봐봐요. 우리가 뭐 여기 위에서도 이 마지막에 한 번 더 렐로를 씌우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지막은 굳이 한 번 더 렐로를 씌우는 게 아니라 출력층은 선형 그대로 놔둔다는 거죠. 그래서 A4는 결국에 Z4랑 같은 거거든요. 근데 이거 규칙성을 맞추기 위해서 굳이 A4도 다시 한번 써주고요. 대신에 그냥 그대로 같은 값 렐로 굳이 씌우지 말고 그냥 그대로 같은 값을 이렇게 넣어준다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리턴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포워드를 통해서 실제로 인풋에 대한 아웃풋 값들을 다 계산을 했는데 그 계산한 게 그럼 실제 값이랑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코스트를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define 이렇게 해주고 compute cost 이렇게 해주고 우리가 여기서 쓰는 코스트 함수는 당연히 평균 제곱 오차 MSE를 쓰는 거고요. 이 마지막 출력층인 A4를 가져와서 실제 Y값과의 얼마나 많이 차이가 나냐 이거를 구해보는 거죠. 그래서 cost라고 하면은 np.min 해서 평균을 구하는데 무슨 평균이냐 A4와 Y값에 대한 오차를 제곱한 평균을 구하는 거다. 별거 없죠. 그래서 return 코스트 이렇게 해주면 끝나고요. 아 그리고 혹시 높아심에 말씀드리는 건데요. 여기 컴퓨트 코스트 함수 보시면 np.min 해서 a4-y의 제곱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출력층의 크기가 1보다 커도 항상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설명을 위해서 좀 자세히 보면은 예를 들어 지금은 출력층의 크기가 1이라고 했으니까 A4 같은 경우에는 m 곱하기 1 행렬일 거고요.
뭐 y도 m 곱하기 1 행렬일 거고, 그래서 이 두 개를 빼준 행렬 a4-y도 m 곱하기 1 행렬일 거고, 이거를 제곱해 준 것도 어차피 m 곱하기 1 행렬이겠죠. 그래서 어차피 np.min이라는 거는 이 안쪽에 있는 걸 다 더해서 평균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 총 m개의 원소를 더하고 m으로 나눈 값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출력층의 크기가 1이 아니라 2라면 어떻게 돼요? 그럼 자연스럽게 a4-y의 제곱의 크기도 m 곱하기 2 행렬이 되고, 결국에 m행 2열이니까 원소의 개수가 2m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 상태에서 np.min을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 총 m개가 아니라 2m개의 원소를 더하고 나눈 값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n번 시행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m으로 나눈 값이 아니라 출력층의 크기가 2로 늘어나면은 n번 수행했어도 그냥 그거 다 더해서 2m으로 나눈 값을 코스트로 사용할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코스트의 리턴 값은 항상 스칼라 값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물론 많은 분들이 여기서 이런 의문은 가질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샘플은 m개인데 왜 2m으로 나누냐, 출력 변수가 두 개니까 각각 따로 계산해야 하는 게 아닌가. 그런데 정답은 둘 다 아니고 그냥 모든 출력 오차 제곱을 그냥 단순히 다 더하고 그냥 2m으로 나눈 거를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 백프로퍼게이션을 구현을 해봐야 되는데, 여기 이제 코드 플러스 해가지고 define 해서 backward propagation x를 받아줄 거고, y 그 다음 파라미터들, 그 다음 캐시. 사실 이 부분은 지난 시간들에서도 알아봤듯이 미분, 편미분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시 노트를 꺼내서 설명을 하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위로 좀 올려볼게요. 역전파 과정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단층 레이어 구조에서는 우리가 DW나 DB 이런 웨이트와 바이어스 딱 한 개에 대한 델타 값을 구하기만 하면 됐었지만, 다층 레이어 구조에서는 당연히 DW1부터 W4까지 DB1부터 D4까지 이걸 전부 다 구해 주어야겠죠. 그런데 다층 레이어 구조 같은 경우에는 모델 구조가 합성함수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합성함수의 미분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데요. 우린 여기서 체인 룰, 연쇄 법칙을 사용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y는 fx에 gx가 합성된 이런 함수를 미분한다고 하면은 이거를 x에 대해서 미분한다. 그럼 어떻게 표현하나요? 보통 우리가 이렇게 y 프라임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것은 라그랑주식 표현이라고 하고요. f를 먼저 미분하고 그대로 써주고 그 다음에 속미분이 들어가죠. gx를 미분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프라임으로 표현하는 방식 말고도 우리가 dy, dx 이런 식으로 어떤 변수에 대해서 미분하느냐를 다 나타내서 표현하는 방식인 라이프니츠식 표현 방식이 있어요. 보통 편미분에서는 dy, dx 이런 것보다는 델자를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델 y, 델 x 이런 식으로. 그래서 y를 g에 대해서 먼저 미분을 하고, 그리고 g를 x에 대해서 미분한다. 지금 위랑 아래랑 같은 뜻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은 약간 분수처럼 써볼까요? 분수인 건 아닌데 우리가 분수처럼 써보면 이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수 있고, 보시면 되게 신기한데 이게 뭔가 약분되듯이 사라지잖아요. 이게 사실 진짜 분수인 건 아니라서 완전 분수랑 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하지만 이거를 뭐 연쇄 법칙을 증명하고 이런 거는 여기서는 다루지 않을게요. 그래서 한번 이 fx와 gx를 실제로 예시를 한번 들어서 설명을 해보죠. 뭐 x제곱이 있고 gx는 뭐 3x 플러스 7이 있다고 하면은 결국 y라는 거는 이 f인 x의 제곱에다가 3x 플러스 7을 합성함수 한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3x 플러스 7의 전체의 제곱이 되는 거고, 이거를 미분한다고 하면은 먼저 이거를 그냥 x로 보고 앞에 게 넘어오면서 그냥 2x가 되는 거고, 여기는 그대로 g가 들어가고 곱하기 gx를 x에 대해서 미분한다라고 했으니까 그냥 3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여기 상수항은 날라가고 어차피 x 앞에 개수인 3만 남은 상태로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이게 뭐 2개짜리 3개짜리 다 달라지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y는 f에 g에 뭐 hx까지 3중으로 합성이 된 이런 함수가 있다고 쳐도 델 y, 델 x는 여러 가지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y를 g에 대해서 미분을 하고, 그리고 g를 h에 대해서 한번 미분을 하고, 그리고 h를 x에 대해서 미분을 한다. 이렇게 사용해도 상관이 없고요. 아니면 그냥 한 번에 y를 바로 h에 대해서 미분을 하고 h를 x에 대해서 미분한다. 이런 식으로 사용해도 상관이 없거든요. 물론 이제 이 y가 바로 h에 대해서 미분할 정도로 쉽게 표현된 식이면 바로 h에 대해서 미분을 하고 그냥 h를 x에 대해서 미분을 한다. 이렇게 써도 상관없다는 거고, 이 y의 수식이 좀 복잡해서 바로 h로 미분하기에는 좀 어렵다라는 상황이면 g로 한번 다시 미분하고 그 g를 h로 미분하고 이런 식으로 연쇄적으로, 연쇄 법칙이라고 했죠. 연쇄적으로 미분을 하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웨이트와 바이어스를 업데이트하기 위해 이 DW1부터 DW4, DB1부터 DB4를 구하는 과정을 한번 수학적으로 먼저 설명을 드려놓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올려서 다시 시작을 해볼까요? 일단 모델 구성부터 정의를 해놓고 보면은 우리가 입력층과 출력층은 다 1이고 중간에 인력층을 3개 가져가기로 했는데,
그냥 대충 뭐 10, 20, 30 이 정도의 크기라고 해보죠. 그래서 Z1을 입력에다가 첫 번째 웨이트들 곱해서 바이어스를 더해준 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A1은 이거를 렐루 함수에다가 집어넣은 거, 이런 식으로 정의를 했죠. 그래서 같은 방식으로 Z2는 A1 W2 플러스 B2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리고 A2는 렐루 Z2.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정의를 해줘 볼게요. 마지막 Z4는 렐루 함수가 없다고 했었잖아요. 마지막은 출력층이니까 그냥 바로 선형으로 A4도 얘랑 다 같고, 이게 결국에 A3의 W4의 B4다 이런 식으로 했었고요. 여기서 이게 다 행렬들이니까 크기를 좀 잘 생각하고 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W1이라는 것은 1 곱하기 10 행렬이라고 했고요. W2는 10 곱하기 20 행렬이 되겠죠. 여기 이제 은닉중의 구조를 보면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W3이라는 거는 20 곱하기 30, W4라는 거는 30 곱하기 1, 그쵸? 그리고 B1은 1 곱하기 10, B2는 1 곱하기 20, B3는 1 곱하기 30, B4는 1 곱하기 1. 그리고 여기서 입력인 X는 총 M개의 시행, M 곱하기 1 행렬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느끼셨어야 되는 부분이 이게 좀 크기가 안 맞아요. 자세히 봐보시면은 X는 M 곱하기 1 행렬이고 곱하기 W1은 1 곱하기 10 행렬이고 더하기, 그럼 B1이 어떻게 돼야 돼요? 이 두 개는 행렬 곱을 해서 여기 가운데만 같으면 그 결과가 M 곱하기 10 행렬로 나오는 건데, 그럼 그것과 더할 수 있으려면 B도 원래 M 곱하기 10 행렬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얍있게 M 곱하기 여기가 M행 10, 열 이런 행렬인 상태에서 B1을 더할 때 어떻게 더해주는 거냐면은, 이게 1 곱하기 10이니까 1행 10, 10짜리잖아요. 얘를 그냥 쭉쭉쭉쭉 M개 나열해서 각 행마다 더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실제로 우리가 코드에서 어떻게 돼 있냐면, 여기 잘 보세요. X.product W1 이렇게 한 다음에 그냥 바로 더해주고 있잖아요. 이게 넘파이에서는 두 개의 구조가 달라도 브로드캐스팅이 가능한 구조면 자동으로 이렇게 더해주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말했던 것처럼 B1이 좀 이렇게 작아도 그냥 M개로 이렇게 쭉 늘려서 자동으로 브로드캐스팅해서 더해주고 있는 코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자동으로 다 더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A1의 크기도 한번 적어볼까요? A1은 M행 10열, 그쵸? M 곱하기 10이고, A2는 M 곱하기 20이고, A3는 M 곱하기 30이고, A4는 M 곱하기 1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Z1부터 Z4까지는 어차피 A와 크기가 같죠. 그래서 생략하고 이렇게 쓸게요. 그래서 우리가 코스트 함수를 L이라고 그냥 하고, 실제로 코드에서는 np.min 이렇게 해서 A4-y의 제곱 이렇게 계산을 했었는데, 이거를 조금 더 수식적으로 나타내 보면은 여기서는 어차피 뭐 A4가 열이 하나밖에 안 돼서 시그마를 2개 쓸 필요까지는 없는데, 그래도 엄연히 시그마를 2개를 써줘야 되긴 하죠. 왜냐면은 이 A4의 j1을 1부터 여기는 실제로는 1까지죠. 그런데 출력층의 크기가 만약에 1이 아니라면 여기가 출력층의 개수만큼 2개면 2개, 3개면 3개 이런 식으로 바뀌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써주고, 총 M개의 데이터에 대해서 A4의 i행 j열 원소를 y의 i행 j열 이렇게 쓰니까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ij 이렇게 쓸게요. ij 원소 마이너스 y의 ij, 얘를 제곱해서 다 더한 거를 n분의 1 해주는 건데, 여기서도 지금 이게 1이니까 n분의 1이지 이게 2면은 2n분의 1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스칼라 값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스칼라라는 것은 행렬이 아닌 상태, 그냥 숫자만 나오는 값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dw4와 db4 이 두 개를 구해 볼 건데, 다시 쓰면은 del L del w4 이 값이랑 del L del b4 이 두 개를 구한다는 말이죠. 이렇게 쓰기 귀찮으니까 그냥 dw4라고 쓴 거고요. 얘도 지금 이렇게 그냥 쓴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뭔가 행렬로 미분한다라는 게 좀 와닿지 않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이 L이라는 거를 W4에 있는 모든 것들로 그냥 다 미분을 하고 그거를 행렬화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런 식으로 정의를 디파인하고 가면 될 것 같은데, del L del W4의 이 행렬 자체의 ij 원소는 어떻게 정의가 되냐, 그냥 del L의 del 이 W4의 ij 원소로 미분한 것들을 이 자체 행렬의 ij 원소로 가져가면 된다, 이렇게 정의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W4 자체에 되게 많은 웨이트들이 지금 들어있잖아요. 여기서 보시면은 크기가 지금 1 곱하기 10부터 뭐 30,1까지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뭐 W4의 첫 번째 원소, W4의 뭐 두 번째 원소 이렇게 해서 30펜까지 있으니까 W4의 30 뭐 이렇게 써보면, dW4라는 거는 결국에 어떤 행렬이라는 거예요. L을 W4의 첫 번째 원소로 미분한 거, 또 L을 두 번째 원소로 미분한 거, 이것을 계속 반복해가지고 행렬로 그냥 만든 행렬이라는 거예요. W4의 뭐 30번째 이런 식으로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정의를 하고 넘어가고요.
사실 이거를 한 번에 구하기가 어려워서 dw4라는 건 어떻게 구할 거냐면 연쇄 법칙을 이용해서 구할 거예요. del L을 지금 L 자체가 A4에 대한 식으로 되어 있어서 바로 이 W4로 미분하기에는 좀 어려우니까 A4로 먼저 미분을 해주고요. A4를 Z4로 미분을 해주고, 그런데 사실 이게 뭐 A4와 Z4는 같아서 그냥 미분하면 1이라서 굳이 안 넣어도 되는 항이긴 한데 다른 층들은 다르니까 일단 한번 넣어주죠. 다른 층들에도 좀 확장성 있게 사용할 수 있는 수식을 만들기 위해서요. 그 다음에 이제 Z4를 W4에 대해서 미분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del W4라고 써주고요. 이거를 그냥 한 번에 행렬로 구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여기에 정의에 적힌 것처럼 각각 ij 원소로 구하고 행렬로 합쳐보는 느낌으로 한번 식을 전개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려서 del L에 del W4의 ij 원소, 얘는 결국에 정의에 의해서 이 W4의 ij 원소라는 의미가 되고요. 얘를 좀 길게 해주고 Z4의 ij 원소부터 한번 볼까요? Z4라는 것 자체가 일단 뭐 A4랑 똑같고 A3의 W4에 플러스 B4인데 어차피 우리가 지금 미분을 하려는 거기 때문에 이 W4에 대해서 상수항은 그냥 날려버리고 생각을 하지 말죠. 그래서 그냥 A3 곱하기 W4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볼 건데 어떻게 미분이 되냐. 지금 이 A3에다가 W4로 곱한 거는 결국에 어떤 거예요? 결국 행렬 곱이라는 것은 이 A3의 i행 벡터와 이 W4의 J열 벡터를 닷 프로덕트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그마 연산으로 한번 표현해 보면 뭐 K는 1부터 30 이렇게 해주고 A3의 i행 K열과 W4의 K행 J열 이거를 다 곱해서 더해준 거, 이게 지금 이 Z4의 ij번째 원소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 상태에서 이 del Z4의 ij번째 원소를 W4의 PQ번째 원소로 미분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이 값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Z4의 ij번째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W4의 열이 여기 있는 열과 같을 때만 또 앞에 있는 A3의 ik를 미분 값으로 가지겠죠. 이걸 문자로 봤을 때 이 앞에 게 미분 값이니까요. 그래서 그걸 정리해서 써보면 결국에 이 미분 값이라는 것은 A3의 IP번째, 왜냐면 PQ라고 했으니까, 그쵸? IP번째를 개수로 가지는데 어떨 때만? 그쵸? J와 Q가 같을 때만. 그 외에는 다 0이겠죠? 어차피 그 문자가 안 들어있으면 다 날아가니까요. 이 고정된 PQ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처음에 구하려고 했던 이거를 구해 볼 건데요. 우리가 아까 n분의 1에다가 시그마 2개 하고, 그쵸? A4 ij 마이너스 y의 ij 이거의 제곱이었잖아요. 이거를 del A4의 ij로 먼저 미분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체인 룰로 한다고 했으니까 먼저 미분을 하는 거고, 이거를 근데 A4로 한번 미분해 보시면 쉬운 게 어차피 IJ에 대해서만 미분을 할 거니까 시그마 필요 없이 딱 그 항만 가져와서 생각을 해보면 A4의 IJ에다가 Y의 IJ에다가 이거의 제곱을 지금 A4에 대해서 미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뭐 이렇게 n분의 2 이렇게 되는 거고, 그냥 A4의 IJ 마이너스 Y의 IJ 이렇게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지우고 이렇게 써주죠. n분의 2에다가 A4의 IJ 마이너스 Y의 IJ, 그 다음에 Z4로 미분한 거 A4를, 근데 어차피 이건 두 개는 같기 때문에 그냥 곱하기 1을 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곱해줘야 되는데 곱하기 del Z4의 IJ를 del W4의 IJ로 미분한 거. 근데 여기 보다 보니까 이 IJ랑 IJ랑 지금 다 문자가 똑같아서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여기를 IJ 말고 PQ로 미분을 했다라고 보고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를 PQ.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여기서 좀 수식이 기니까 여기서 다시 써보면 n분의 2, 여기 사실 시그마를 좀 써줘야겠죠. 이 IJ가 내부적으로 IJ를 설정한 거니까 이렇게 IJ 마이너스 Y의 IJ다. 모든 IJ에 대해서 해야 되니까 시그마도 두 개여야겠죠. 사실 I와 J에 대해서 각각 여기다 곱하기. 그래서 이쪽을 볼 건데 어차피 이 J랑 Q가 같지 않으면 나머지는 다 0으로 날아가 버리거든요, 항들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어차피 J는 그냥 Q로 고정을 하시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Q로 고정을 하고 여기 시그마도 그냥 하나로 I에 대한 시그마만 남겨두면 되겠죠. I는 1부터 M까지. 그 다음 Z4를 그냥 이 IQ번째에 대해서만 편미분을 해주고 W4도 PQ 이렇게 해주면은 결국에 이 부분이 아까 이런 식으로 구해놨으니까 n분의 2의 시그마의 I는 1부터 M까지 A4의 IQ, 이거 계속 쓰니까 너무 반복적이니까 이 부분을 dA4의 IQ번째 원소라고 그냥 정의하죠. 그래서 시그마 dA4의 IQ번째 i는 1부터 m까지 곱하기 A3의 IP. 그런데 우리가 아까 이렇게 행렬 곱은 이런 식으로 시그마로 이쪽 행과 열 벡터의 닷 프로덕트로 표현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이거 뭔가 모양이 비슷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풀어서 써보면 이쪽으로 가져와서 시그마 i는 1부터 m까지 얘를 트랜스포즈 해주고 i와 p를 서로 바꿔줄 거예요. 트랜스포즈라는 것은 행과 열을 서로 뒤바꾼다는 의미이고 모양을 더 이쁘게 만들어주려고 pi 곱하기 da4의 iq 이런 식으로 하면은 a3 트랜스포즈 닷 프로덕트 da4에다가 이거의 어떤 pq 번째 원소 이런 모양이 되잖아요. 그쵸? 이거랑 아까 이거랑 똑같은 모양이죠. 그래서 이렇게 깔끔하게 정의가 되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하려고 했던 dw4 이거의 어떤 pq 번째 원소가 da3의 트랜스포즈 da4의 pq 번째 원소라는 거는 결국에는 그냥 이 행렬 자체가 똑같다는 거잖아요. da4라는 행렬 자체가 a3 트랜스포즈 닷 프로덕트 da4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dw4 말고 요거는 어떻게 구할까요? 이거는 아까 위에서 얘랑 거의 비슷한데 그냥 이렇게만 생각해주면 되죠. 이게 결국에 del L에 del A4에 처음부터 A4라고 하지 말고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del B4를 구하는 건데 이게 del L에 del A4를 먼저 하고 del A4에다가 del Z4도 하고 근데 이제 마지막에 del Z4만 W4가 아닌 B4에 대해서 미분해준 걸 곱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이 앞에까지는 다 똑같으니까 여기에서 이 앞에까지는 다 똑같은 거잖아요. 이만큼은 다 똑같은 거고 요 뒤에 있는 요만큼만 서로 다른 거잖아요. 그쵸?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어차피 ij 번째를 그냥 b4로 미분한다고 하면 어차피 b4 앞에는 뭐 아무런 개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다 1이죠. 그래서 그냥 다 곱하기 1을 해주면 되는 거라서 사실 거의 없는 항이라고 봐도 되죠. 그래서 이거는 n분의 2의 시그마의 i는 1부터 m까지 a4의 iq 근데 이제 여기서 iq라고 한 거는 이것의 pq 번째 원소를 의미한 거였죠. 그러니까 db4의 pq 번째 원소는 이거란 얘기예요. 마이너스 y iq다. 요거 잘 보시면은 시그마 i는 1부터 m까지 da4의 iq 번째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코드로서 표현해보면 우리가 결국에는 뭐 a3에다 트랜스포즈해서 닷 프로덕트 하는데 da4라 닷 프로덕트를 한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고 dp4라는 거는 시그마가 들어가니까 np.sum 해가지고 da4를 다 더해 줄 건데 이게 열별로 더하는 거니까 여기서 엑시스를 0이면 열이고 1이면 행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엑시스를 0으로 두고 열별로 더하는 거니까 차원을 유지해야 된다 해서 keep dims를 true로 주면은 이렇게 코드가 정리가 될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다른 층들도 다 계산을 해야 되는데 별로 다를 건 없이 다른 층들도 이 렐로 함수만 추가된 것일 뿐이라서 예를 들어서 이 dw3라는 것도 결국에는 거의 똑같은데 a2에다가 닷 프로덕트 원래는 이제 dz3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 위층에서는 여기를 이제 da4로 해줬었잖아요. 근데 그것은 이제 여기서는 a4랑 z4랑 같아서 그냥 이렇게 해준 거고 원래는 이제 여기도 z4가 맞죠. 근데 dz4나 da4나 어차피 같았었고 근데 이제 여기선 다르잖아요. 이제 dz3라는 거는 여기서 a3는 z를 이제 렐로 함수를 거친 거기 때문에 이 dz3라는 것은 여기 밑에 다시 써볼까요? dz3 del L에 del a3에 del a3에 z3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 계산이 조금 어려워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다시 설명을 좀 더 해야겠네요. 일단 근데 이 부분은 뭐예요? 그냥 렐루를 그냥 곱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냥 렐루 프라임 z3 이거죠. 이 부분을 조금만 펼쳐서 다시 볼게요. 이걸 바로 안 구하고 연쇄 법칙으로 이 앞에 a4를 가지고 한번 구해보죠. 옆에는 그냥 그대로 렐루 프라임 z3 그래서 이거를 생각해 보시면 이것까지는 우리가 이미 구해놨어요. 앞에 그쵸? 어차피 이만큼 구해놨거든요. 그리고 a4를 a3에 대해서 미분한다는 것은 여기 위에 보세요. a4를 a3에 대해서 미분한다. 아까는 w4에 대해서 미분했는데 이번엔 거꾸로 a3에 대해서 미분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일일이 증명해드리면 강의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그냥 쉽게 직관적으로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렇게 됐을 때 얘를 이 뒤에 있는 w4에 대해서 미분하면 이 앞에 있는 a3가 이렇게 앞으로 가서 트랜스포저가 돼서 붙고요. 이걸 a3에 대해서 미분하면 이 w4가 뒤로 가서 붙거든요. 어떤 식으로 되냐면 이게 지금 da4니까 da4에다가 닷 프로덕트 w4의 트랜스포저 이렇게 뒤에 가서 붙는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곱하기 렐로 함수까지. 그래서 이렇게 구한 dz3를 a2와 이런 식으로 닷 프로덕트를 해주면 dw3도 쉽게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그냥 코드로 구현해서 보여드려 볼게요. 그래서 좀 올려서 봐보시죠. 일단 총 시행 횟수는 m개 이렇게 입력 x의 행을 가져와서 시행 횟수 m을 세팅해 주고요. 계산한 그라디언트를 담아둘 딕셔너리도 선언을 해주고요. 여기서 그라디언트라는 것은 기울기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셔도 되는데요. 이제 기울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변수 함수에서 사용하던 용어였고 다변수에서 표현되는 것을 그라디언트라고 부른다 라고 생각을 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처음에는 DA4를 먼저 구해줘야 돼요. A4라는 것은 우리가 del A4라는 의미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n분의 2에 곱하기 A4-Y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코드로 구현을 해보면 DA4는 2 곱하기 캐시에다가 A4 그리고 마이너스 Y 이거를 M으로 나눈 값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다음으로 그라디언트 DW4 우리가 DW4는 아까 계속 자세히 설명했던 것처럼 A3에다가 트랜스포즈 닷 프로덕트 DA4 이렇게 구한다고 했었죠. 그리고 그라디언트 DB4 바이어스의 경우에는 시그마 연산이 있었었는데 np.sum 이런 식으로 한다고 했었고 여기 잠깐만요 2가 빠졌죠. 이 A4 axis 0 keep dims true 이렇게 하자고 했었죠. 그리고 그 다음 층은 여기가 A4가 아니라 DZ3 이거는 우리가 DA4에다가 닷 프로덕트 파람스 해서 W4를 가져오고 이것의 트랜스포즈 W4가 뒤로 가서 트랜스포즈를 한다고 했었고 그거에 곱하기 렐루의 미분값 렐루 미분값은 여기 있죠. 렐루 디리버티브 요거를 가져와서 Z3를 넣어줘야 되죠. Z3 그 다음에 요거 그대로 복사해 와서 DW3와 DB3 이걸 구해보면 DW3 같은 경우에 A2에다가 트랜스포즈 다 프로덕트 DZ3 이렇게 하기로 했었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DA4가 아니라 DZ3 이렇게 똑같이 해주고 그대로 복사해서 다음 층도 계산을 해주죠. 그래서 DZ2 이렇게 해주고 여기는 A4가 아니라 요 전에 거 Z3 이렇게 가져와 주고요. 여기는 Z2 빼먹지 말고 잘 바꿔야겠죠. 이거 2 이렇게 바꿔주고 여기는 A1 그리고 여기는 Z2 그리고 여기도 Z2 이렇게 해주고요. 그대로 다시 복사해와서 마지막 층 여기도 하나씩 숫자를 낮춰서 DZ2 여기 W2 여기 빼먹고 안 바꿨죠. W3 이게 잘 바꿔줘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Z1 그 다음에 DW1 DB1 하고 여기는 A1이 아니라 입력인 X 그 다음에 DZ1 그 다음에 np.dzone 혹시 빼먹은 거 있나 한번 검토를 해볼까요? A3 A4 잘 됐고 여기 똑같고 여기 똑같아야 되고 여기 똑같아야 되고 그쵸? 1, 2, 3, 4까지 잘 되어 있고 W도 4, 3, 2 잘 되어 있고 여기도 A1, 2, 3 잘 증가하는 거 보이고 여기도 1, 2, 3 잘 보이고요. 여기도 Z1, 2, 3 잘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return gradient 이렇게 해주면 끝나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 그라디언트 값을 가져와서 파라미터들을 업데이트 해주는 함수를 만들어 볼게요. 여기까지는 이제 거의 뭐 이론적인 부분을 끝나고 구현밖에 안 남았으니까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은데 업데이트 할 때는 그라디언트에다가 적당한 러닝 레이트를 곱해줘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러닝 레이트를 받아주고요. 들어온 파라미터에다가 W1 좀 올려볼게요. 얘는 이렇게 빼줘야 되고 러닝 레이트를 가져와서 곱하기 그라디언트 EW1 이렇게 해주면 되고 이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이렇게 다 붙여넣기 해주고 W1, 2, 3, 4 이렇게 다 해주고요. 여기도 W1, 2, 3, 4 이렇게 해주고 바이어스도 업데이트 해야 되니까 이렇게 복사해서 얘를 B로 먼저 만들고 좀 효율적으로 복사를 해보죠. 이렇게 해서 숫자만 여기 이제 1, 2, 3, 4 여기 P가 다 복사가 안 됐네요. P 이렇게 해주고 여기도 1, 2, 3, 4 이렇게 하면 업데이트가 다 되겠죠. 이거 지워주고요. 그래서 이렇게 업데이트 한 것을 리턴해서 파람스 이렇게 해주고요. 이제 위에서 정의한 함수들을 이용해서 실제로 모델을 한번 학습을 시켜 봅시다. 파람스를 위에서 정의했던 init 파람스 요거 가져와서 그대로 input 사이즈는 1개로 하자고 했고 output 사이즈도 1개 이렇게 하자고 했고 중간에 은닉층을 hidden layer sizes 이렇게 해서 10, 20, 30 이런 식으로 하기로 했었고요. 이제 학습할 때 몇 번이나 반복을 할 거냐 그래서 fx 이렇게 해서 한 2만 번 이렇게 반복을 하고요. 러닝 레이트는 한 0.01 정도 그리고 각 학습할 때마다 코스트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히스토리를 보기 위해서 코스트 히스토리 해서 이렇게 배열을 하나 선언해 주고요. 폼은 돌아가면서 학습을 시키는 거죠. in range fx는 2만 번 반복을 한다. 그래서 이제 캐시에다가 forward를 해서 받아주고요. 자꾸 2를 빼먹네요. 그 다음에 A4를 캐시에서 가져와서 코스트를 계산해 줘야 되니까 컴퓨트 코스트 위에 정의를 해놨을 텐데 여기 컴퓨트 코스트 파라미터 A4 넣어주고 Y 그 다음에 코스트 히스토리에다가 append를 해주죠. 그래서 그라디언트를 그 다음에 구해주고요. 여기 백프로포게이션
여기로 와서 X, Y, 파람스, 캐시, 그 다음에 실제로 파람스를 업데이트 요걸로 이제 반영을 해주고, 그라디언트, 러닝 레이트, 그리고 이제 그래프를 찍어 봐야 될 텐데, 올려서 계속 찍으면 너무 많으니까 2만 번 찍을 순 없잖아요. 그래서 500번마다 찍어 보고요. 아까 위에서 정의해놨던 플롯, 이 플롯 데이터 함수 그대로 가져와서 플롯 데이터 x, true y, y, head y 요거는 a4로 넣어주고, 타이틀을 몇 회 찬지를 좀 봐야 되니까 epoch, loss 요 정도로 해가지고 그래프를 그려주죠. 그리고 이제 얘랑 이게 다 따로따로 구현을 했기 때문에 한 번씩 다 컨트롤 엔터 이렇게 쳐줘서 실행을 시켜줘야 되고요. 마지막 칸에서 컨트롤 엔터 딱 실행을 시켜주시면은 에러가 뜨는데, 위로 올라가서 invalid syntax라고 뜨는 거 보면은 닷점 이렇게 잘못 찍었잖아요. 그래서 트랜스포즈 점 닷점이 아니라 닷 자체가 함수예요. 여기 오타가 났죠. 여기다 오타 지워주고요. 컨트롤 엔터 해서 한번 실행해주고 봐봅시다. 여기 보시면은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직선 함수가 나왔는데, 얘가 그 다음 학습 회차에 이만큼 됐고, 그 다음 약간 사인에 가까워졌고,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2000번째 이렇게 로스가 0.12, 그 다음에 0.10 더 로스가 줄어들었죠. 그래서 쭉쭉 보시면 점점 이렇게 가면서 거의 뭐 이 정도까지 오면은 거의 이렇게 사인에 근사하는 게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쭉 가서 이렇게까지 근사가 된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마지막에 코스트 히스토리 어펜드 해놓은 거 안 찍었으니까 다시 히스토리만 한번 찍어보고 끝내보도록 하죠. plt.figure 해서 figure size 코스트 히스토리, plt.title 코스트 히스토리 이렇게 잡아주고, 그래서 plt.show 해서 컨트롤 엔터 해서 한번 봐보죠. 그럼 학습을 다시 하고 있는데 쭉쭉 내려가면서 학습이 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요. 다시 이미 뭐 학습이 다 됐는데 2만 번까지 하자고 했으니까 일단 좀 지켜보죠. 그래도 로스가 조금씩은 더 줄어들고 있어요. 0.0097에서 이제는 거의 안 줄어드는데 0097 정도가 한계인가 보네요. 0096까지도 왔네요. 그래서 보시면 로스가 점점 이렇게 줄어들다가 이렇게 2만 번까지 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층 퍼셉트론 강의 알아봤고요. 다음번 강의에서는 정규화라든지 그라디언트 소실, 폭발 이런 문제들을 조금 더 자세히 다뤄볼 수 있도록 해볼게요. 지금까지 긴 강의 듣느라 모두들 고생하셨고요. 강의가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수학 채널 수튜브였고요. 다음 강의에 뵐게요.